여보, 내 넥타이. 어제 다려둔다던 거 어디 뒀어? 그의 목소리는 여느 아침과 다름없이 무심하고 또렷했습니다. 마치 어제 저녁에도 이 집에서 잠을 잔 사람처럼 말입니다. 사흘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60번째 생일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안방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속옷과 양말을 정리해 온 내 손때가 묻은 서랍입니다. 가장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유치한 무늬의 넥타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가 요즘 가장 아끼는 넥타이입니다. 아마 그 넥타이를 사준 사람의 취향이겠지요. 이야기의 시작이 조금 무덤덤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오늘 아침은 지난 40년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기 시작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래 묵힌 상처와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는 거울도 보지 않고 익숙하게 넥타이를 바다목에 둘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굵고 힘이 넘쳤습니다. 한때는 저 손이, 저 넓은 등이 내 하늘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은 나에게만 열려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너무도 많은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을 나서며 지갑을 챙겼습니다. 오늘 좀 늦어. 거래처 사장하고 중요한 약속이 길어질 것 같네. 저녁은 애들이랑 먼저 먹어. 또 거짓말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몇 년 전 모두 출가했습니다. 이 텅 빈 집에 둘만 남은 지 오래라는 사실조차 그는 잊은 듯 했습니다. 혹은 잊은 척하는 것이겠지요. 그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이 편한 대로만 세상을 보고 자신이 필요한 대로만 나를 대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아둔 하얀 봉투를 들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뭔가? 그의 눈이 처음으로 나를 향했습니다. 늘 그렇듯 무언가 필요할 때나 궁금할 때만 향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당신에게 주는 내 마지막 생일 선물이에요. 내 환갑 선물이기도 하고. 그는 멋쩍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마 두툼한 용돈 봉투쯤으로 생각했겠지요. 자신이 사흘 만에 들어와 아내의 환갑 생일조차 잊었으니 내가 그에게 돈이라도 쥐어주며 투정을 부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봉투를 열고 안에 서류 뭉치를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나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그리고 푸르게 굳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늘 자신만만하고 당당하던 그가 처음으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정신이에요. 40살부터 기다렸던 내 인생 가장 맑은 정신. 그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차가운 진실들이 들어있었지요. 나는 그날 아침 남편에게 넥타이를 매준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인생의 단단한 첫 매듭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날을 준비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홀로 울며 베갯니들 적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낮을 독하게 버티며 이 서류들을 모았는지.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서류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종이를 구길 듯이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무언가를 끝내기에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도 참 좋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첫날이 그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길고 외로운 준비의 시작은 아이들이 막 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 내 나이 40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늦게 새벽녘에 들어온 남편의 셔츠에서 내가 쓰지 않는 낯선 라일락 향수 냄새와 옅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하다 묻은 거겠지. 수백 가지 변명을 나 스스로에게 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들 받자마자 끊어지거나 남편이 황급히 받아서 밖으로 나가는 일들, 주말마다 생기는 낯선 경조사들,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의 텅 빈 눈동자. 처음 몇 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부족한 아내인지 수없이 자책했습니다. 그에게 매달려도 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그만두라고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애들 얼굴 봐서라도 이러지 말아요. 그렇게 울며 애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혹은 불쌍하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심 좀 그만해. 당신 말고 다른 여자 없어. 피곤하게 굴지 마. 당신 그렇게 의부중 있는 여자였어.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오히려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태도에 나는 더 이상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봐주고 안방으로 돌아왔는데 그가 태연하게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했습니다. 내가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없는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간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그날부터 나는 남편 몰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생활비로 주는 돈을 쪼개고 또 쪼갰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100원을 깎으면서 나는 내 미래를 위한 10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며 준비물 값을 조금씩 부풀려 이야기하고 그 차액을 고스란히 숨겨두었습니다. 낡은 구두를 몇 년째 꿰매 신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낡은 주식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집안일에만 매달리는 아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신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아이들이 대학에 가고 나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 옆에서 함께 책을 폈습니다. 남편은 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나 보는 줄 알았겠지요. 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부동산 중개사 공부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법이 어떻게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그 사이에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침밥을 차려주고 그의 와이셔츠를 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그 시간, 나는 나를 지킬 무기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시 60번째 생일 아침, 그는 봉투 안의 서류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 대신 지난 10년간 내가 모은 증거들과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 상가 내 거 아니었어. 당신이 언제?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졌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5년 전에. 기억나세요? 당신이 그 여자분이랑 태국 여행 가셨을 때 제가 급한 세금 문제가 생겼다고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당신은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어주셨죠. 그때 저에게 증여하신 겁니다. 증여세도 제가 다 냈어요. 그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다른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공동명의 아니었어. 이 아파트는 원래 제 명의였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아버지가 보태주신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당신은 잊으셨겠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업 자금으로 쓴 돈은 이 집값이 오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나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여자에게 사준 저기 신도시 오피스텔. 그것도 이미 제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뭐라고? 그건 당신이 어떻게? 그의 얼굴이 이제는 핏기조차 가셨습니다. 그 여자분이 직접 저를 찾아왔더군요. 한 달 전에. 당신이 곧 이혼하고 자기와 합칠 거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당신이 재산을 전부 내 이름으로 돌려놓고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불안해하더군요. 그분도 참 똑똑한 건지 어리석은 건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오피스텔을 내게 넘기면 당신이 가진 다른 재산의 절반을 위자료로 챙겨주겠다고. 그분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보다 나를 믿는 쪽을 택했지요. 아마 당신이 버려도 혼자 살 길은 마련한 셈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헐떡이는 숨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평생을 자신만만하게 살아온 남자의 얼굴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아니 20년간 당신이 밖에서 쓴 돈, 그 여자에게 선물한 것들, 내가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카드 내역서, 통장 이체 내역, 심지어 당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법정까지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내 아이들 아버지로서 당신에게 베푸는 내 마지막 배려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에 미리 싸둔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합니다. 이 집은 이제 온전히 내 집이고 나는 당신과 단 하루도 더 함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당신 짐 모두 챙겨서 나가세요. 그가 다급하게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발목에 닿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럴 수는 없어. 응? 용서요? 나는 내 발목을 잡은 그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신에게나 구하세요. 다만 내 인생에서 당신이라는 오점을 지워버릴 뿐입니다.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40년의 세월, 그 값을 나는 오늘 받아내겠습니다. 이건 그 세월에 대한 내 정당한 보상입니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눈물은 이미 40년 전에 그의 셔츠에 묻은 낯선 향기를 맡았던 그 밤에 모두 말라버렸으니까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집을 걸어 나오던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속이 후련하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했습니다. 오히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앓던 일을 뽑아낸 듯 시원섭섭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근처에 미리 얻어둔 작은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정리해받은 돈의 일부로 평생 처음으로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그의 넥타이를 찾거나 아침밥을 차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습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밤새 읽고 듣고 싶었던 옛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나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엄마의 인생을 찾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훌쩍 자란 아들딸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버텨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소식은 가끔 아이들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그토록 그를 따르던 여자도 그를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은 단칸방에서 홀로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아린 것도 사실입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미움도 세월이 지나면 무뎌지는 모양입니다. 한때는 내 모든 것이었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를 향하지만 내가 한 일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되찾는 기나긴 과정이었습니다. 짓밟히고 잊혔던 나라는 사람을 인생의 마지막 길목에서 겨우 찾아낸 것입니다. 나는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하얀 화선지에 먹이 번져나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붓글씨를 쓰며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함께 배우는 벗들도 생겼습니다.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순. 누군가는 황혼이고 끝이라고 말하는 나이에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남은 날들은 오롯이 나를 위해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아직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남아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